믿었던 사람의 손끝에서 생명이 꺼졌고 장독대 아래엔 말하지 못한 비밀이 묻혔습니다. 진실은 밝혀졌다고 말했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드러난 흔적, 그리고 교도소 안의 자백. 누가 진실을 숨겼고 무엇이 정의를 막았을까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의 부산은 바람이 습하고 공기마저 눅눅했죠. 골목마다 낡은 벽돌 냄새가 섞여서 어린아이의 웃음이 금세 사라지는 동네였죠. 서연은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정문으로 걸어 나왔어요. 언니 민서가 전날 전화를 걸어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죠. 아이의 눈빛엔 의심이 없었고 그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덮였어요. 정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본 친구의 기억은 사건의 첫 단서이자 마지막 평화였죠. 민서는 유인된 서연을 작은 승용차에 태웠죠. 테이프가 아이의 입을 막고 얇은 끈이 손목을 묶는 동안 창밖에는 여전히 낮의 햇빛이 흘렀죠. 차 안엔 3명의 숨소리가 섞였어요. 도희, 태준, 지훈. 그들은 계획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숙한 악을 꾸몄죠. 그날 오후 4시, 도시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한 집엔 전화벨이 울렸어요. 현금 2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부산 극장 관람석에 두면 아이를 돌려보내겠다. 그 음성은 평온하게 흘렀지만 이미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죠.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신고가 알려지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녹음기를 설치하고 판을 들고 대기했죠. 부모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았고 옆에서 형사가 메모로 말을 지시했죠.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어요. 10월 12일 오전, 경찰은 결국 민서를 용의자로 특정했죠. 체포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서의 집 안방에서 서연의 시신이 발견됐죠. 그 작은 몸은 장독대 옆에 싸늘히 누워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죠. 형사 강혁은 현장을 둘러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의 시신은 얇은 담요에 쌓여 있었고 몸 주변에는 흙먼지와 벽돌 가루가 엉겨 있었죠. 방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눅눅했어요. 장독대 근처엔 젖은 수건과 비닐끈이 있었고 그것들이 서연의 마지막 저항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끝을 떨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감정의 형태는 보이지 않았죠. 그녀의 눈동자엔 오히려 평온함이 번져 있었죠. 취조실의 공기는 정적이었죠. 형광등이 깜빡이며 천장의 그림자를 흔들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묻는 말마다 모르겠어요 만 반복했죠. 그러나 그 말의 어조에는 죄책감보다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강혁은 수사 노트를 덮으며 의자를 끌었죠.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애를 묻었겠니? 그 말에 민서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제가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라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얇아졌죠. 다음 날 새벽, 공범으로 지목된 도희와 태준, 지훈이 차례로 체포됐죠. 그들은 서로 모른다고 했어요. 진술이 엇갈렸고 증거는 없었죠. 오직 민서의 입에서 나온 이름뿐이었어요. 강혁은 이 수사가 단순한 유괴가 아니라 무너진 관계의 끝이라고 느꼈죠. 돈, 유혹, 절망, 그리고 권태가 한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기자들은 현관 앞을 지키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세상은 또 한 번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날 밤의 진실은 아무도 밝히지 못했죠.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민서는 하얀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였죠.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증거 목록을 읽었어요. 머리카락, 지문, 섬유 흔적,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없었어요. 그 머리카락 하나가 사건을 가를 열쇠였는데 감정기관의 이송 중에 손상돼 버렸죠.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증거를 망쳤던 거예요. 강혁은 법정 구석에서 이를 악물었죠. 피해자는 죽었고 가해자는 침묵했으며 진실은 서류 틈에서 찢겨졌죠. 증언대에 선 정우석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당시 감정은 불가능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청석이 술렁였죠.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비틀거렸고 민서는 눈을 감았어요. 강혁은 머리카락 한 올이 진실을 무너뜨리는 걸 눈앞에서 봤죠. 그는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순간이겠죠. 2심 재판은 더 조용했어요. 판사는 나지막이 판결문을 읽었죠. 피고인 민서, 무기징역,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3명은 모두 무죄였죠. 강혁은 판결문을 쥔 손에 피가 배어나오는 걸 느꼈어요. 그가 본 세상은 정의보다 절차가 먼저였어요. 그날 저녁, 그는 기록을 덮으며 말했다고 해요. 진범이 맞더라도 법은 진실보다 정당함을 먼저 본다. 그 말은 씁쓸한 예언이었죠. 민서는 교도소에 수감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녀는 편지를 한 장 남겼죠. 모든 걸 말하면 여러 사람이 다칠 거예요. 그 한 줄이 모든 추측을 만들었죠. 공범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도희는 고향으로 내려가 결혼을 했고 태주는 직장을 옮겼으며 지훈은 사라졌어요. 강혁은 여전히 그 사건 기록을 서랍에 두고 살았죠. 세월이 흘러도 그 서랍을 열 때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잊었어요.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여전히 이 사건이 예외처럼 남아 있었죠. 새로운 수사관들이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당시의 부실을 되짚었어요. 그날의 감정서가 남아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요? 후배 형사 하나가 물었죠.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봤죠. 진실은 그렇게 한때의 구름처럼 흩어졌어요. 서연의 부모는 사건 이후 이사를 갔어요. 집을 팔고 도심을 떠났죠. 이웃들은 여전히 그날의 울음소리를 기억했어요. 밤이 되면 누군가 골목 끝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는 듯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 집 근처에선 장독대를 보지 말라.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죠. 억울함이 남은 공간은 쉽게 잠들지 않아요. 그건 강혁조차 부정하지 못했죠. 어느 해 가을, 민서가 가석방 심사를 받았죠. 그녀는 묻는 말마다 모르겠습니다만 반복했어요. 기자들이 왜 아이를 죽였냐고 외쳤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처음과 같았어요. 무표정, 무감정, 무의미. 강혁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꺼냈죠. 그는 알았어요.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낼 수도 없다는 거려. 결국 세상은 진실을 덮고 절차만 남겼죠. 강혁은 그날 이후로도 사건을 잊지 못했어요. 다른 사건을 맡아도 밤마다 장독대 옆 그 방이 떠올랐죠.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물비린내가 그 방의 냄새처럼 느껴졌죠. 동료 형사들은 그에게 그만 잊으라고 했지만 그는 웃지 못했어요. 죄책감과 무력감은 오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죠. 민서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비칠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무너졌죠. 교도소에서의 민서는 조용했어요.
다른 재소자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하루 종일 창문 쪽을 바라봤죠. 그녀는 종종 하늘에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잡는 듯한 동작을 반복했어요. 교도관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심리 전문의는 말했다고 해요. 그건 기억을 붙잡으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민서는 여전히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른다 했죠. 그리고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어요. 시간이 흘러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어요. 화면 속에서 민서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에게 서연은 어떤 존재였나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답했어요. 동생이었어요. 너무 예쁜 아이였죠. 그 말에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러나 강혁은 그 웃음 속에서 공포를 봤죠. 인간이 자기 죄를 잊기 위해 만들어내는 마지막 표정이었죠. 사건 이후 부산 북구 덕천동의 그 집은 헐렸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죠.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와 아이 울음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면 서연이가 돌아온다고 수군거렸죠. 강혁은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라이터를 켰어요. 불빛 아래 먼지가 피어오르며 그 공간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느껴졌죠. 그 집은 이제 지도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기억 속에선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서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고 어머니는 이름을 바꾸고 이사했죠. 기자들이 찾아가면 문을 잠그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다고 해요. 그 부모는 벌을 받는 중이다. 그러나 강혁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죠. 죄는 행위에 남지만 벌은 그 주변 사람의 몫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사실이 그를 더 괴롭혔죠. 그 무렵 강혁은 새 단서를 찾았어요. 과거 제출된 사진 속 서연의 옷에 남은 미세한 섬유 조각이 다시 발견된 거예요. 그는 법의학자 정우석 박사를 찾아갔죠. 이걸 다시 감정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박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진실은 변질됩니다. 그 말은 마치 세월이 만든 또 하나의 판결 같았죠. 그날 밤 강혁은 옛 수사 파일을 꺼냈어요. 사진 속의 서연은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가 오래된 종이 위에서 흐릿하게 번졌어요. 그는 담배를 문 채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죠. 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말끝은 떨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의 마지막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었죠. 인간이 남의 공포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민서는 수감 중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종교인들이 찾아와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그녀는 면회 온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그냥 그날이 꿈 같아요.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고백이었죠.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악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꿈이라 부른다고 하죠. 강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의 유품 중에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엔 선니랑 놀러 가야지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글씨는 삐뚤었고 끝에는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강혁은 그 한 줄을 볼 때마다 목이 메었죠.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따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이 더 잔혹했죠.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어요.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았죠. 하지만 기록은 남았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서연의 이름을 검색하고 누군가는 민서를 잊지 못했어요. 강혁은 그 모든 걸 묶어 사건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정의는 사라졌지만 죄의 냄새는 남았다. 그 말은 그의 인생 마지막 문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서랍 속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죠. 그날 이후 강혁은 매년 같은 날 그 집 앞을 찾았어요. 담장이 무너져 있고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공기 속엔 여전히 눅진한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장독대 자리는 사라졌지만 땅은 기억하고 있었죠. 그곳을 밟을 때마다 그의 발끝이 묵직해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잊었지만 그 땅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죠. 세월은 사건을 덮지 못했죠. 부산 경찰 내부 문서에는 여전히 미결 재검토란 문구가 남아 있었어요. 형사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새로 부임한 후배가 묻기도 했어요. 선배, 이 사건은 왜 끝난 게 아니에요? 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죠. 끝난 게 아니라 멈춘 거야. 그 한마디는 진실의 무게를 보여줬죠. 사건이 끝난다는 건 종결이 아니라 증거가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민서의 수감 생활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시간이 지나며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바람이 분다. 오늘은 하늘이 높다의 감정이 없는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죠. 교도관은 그 종이를 버리려다 찢긴 글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문장이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흔들었죠. 그 문장 하나로 언론은 다시 들끓었어요. 신문은 대서특필했죠. 공범 존재 인정. 진실은 교도소 안에 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민서는 다시 침묵했어요. 교도소 관계자는 그녀가 며칠째 식사를 거른다고 전했죠.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계속 같은 말만 중얼거렸죠. 모두 나를 봤어요. 그 말은 마치 과거의 그림자를 부르는 주문 같았죠. 강혁은 그 기사를 보고 곧장 교도소로 향했어요. 창살 너머의 민서는 말라 있었죠. 그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엔 피로와 체념, 그리고 어떤 구원의 조각이 섞여 있었죠. 민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사님, 진실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거래요. 그 한마디는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정의를 줬던 그의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교도소를 나서는 길에 하늘이 흐렸어요. 바람이 불며 낙엽이 휘날렸죠. 강혁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잿빛으로 번졌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인간의 악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그림자 같다는 거려. 민서의 죄는 끝났지만 세상의 죄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죠. 며칠 후 민서는 자해 시도를 했어요.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죠. 그녀는 생명을 건졌지만 말이 사라졌어요. 의사는 충격성 언어 장애라고 말했죠. 이제 그녀는 말 대신 눈으로만 대답했어요. 강혁이 면회를 갔을 때 그녀는 창가를 가리켰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웃었죠. 그 웃음은 소름 끼칠 만큼 고요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침묵이었죠. 그날 밤 강혁은 보고서를 정리하며 손을 멈췄어요. 그의 노트엔 수많은 메모와 사진이 엉켜 있었죠. 페이지를 넘길수록 한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진실은 존재하지만 인간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그 문장을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그럼 난 지금까지 무엇을 좇았던 걸까? 답은 오지 않았죠. 대신 시계 초침만이 벽을 두드렸죠. 시간은 흐르고 서연의 사건은 교재에 실렸어요. 경찰대에서는 수사 절차의 한계 사례로 배우게 되었죠.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울던 아이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은 없었죠. 종이 위의 사건은 깨끗했지만 현실의 진실은 여전히 더러웠죠. 강혁은 그 강의를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나갔어요. 그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수업이었죠. 어느 날 낯선 봉투 하나가 강혁의 사무실로 도착했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서연과 민서가 함께 찍은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누군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의 비밀은 아직 땅속에 있어요. 그는 손끝이 떨렸어요. 사진의 구석에는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손이 비쳐 있었죠. 그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이제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죠. 사진을 본 강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진 속 아이들의 웃음은 너무 순수했죠. 그 순수함이 훗날 피로 변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는 사진의 구석을 확대해 봤어요. 낯선 손, 낯선 그림자, 그리고 어딘가에선 익숙한 벽 무늬가 보였죠. 그 벽은 당시 민서의 집이었어요. 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는 다시 현장을 찾았어요. 밤이었고 달빛이 흐렸죠. 폐허가 된 골목 사이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퍼졌어요. 그는 손전등을 켜며 발밑을 살폈어요. 흙이 묘하게 고르지 않았어요. 삽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곳은 장독대가 있던 자리였어요. 손가락으로 흙을 파자 검게 썩은 천 조각 하나가 드러났죠. 공기가 바뀌었어요. 오랜 어둠이 다시 깨어난 듯했죠. 그 천 조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천의 섬유 안에서 과거 감정되지 못했던 혈흔이 검출됐어요. DNA는 민서의 것도 서연의 것도 아니었죠. 미등록된 제3의 인물이었어요. 강혁은 보고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가 추적해온 진실은 한 사람의 악이 아니었죠. 그것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죠. 그는 곧장 상부에 보고했어요. 그러나 반응은 차가웠죠.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이제 와서 누구를 잡을 건가? 그 말은 마치 벽 같았어요. 세상은 진실보다 체면을 지키려 했죠. 강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보고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정의는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려. 며칠 뒤 강혁은 정우석 박사를 찾아갔어요. 형사님, 결국 찾으셨군요. 강혁은 대답 대신 보고서를 내밀었죠.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죠. 장례식 날, 비가 내렸어요. 빗물에 섞인 흙이 발밑을 덮었어요. 강혁은 조용히 묵념했죠. 인간의 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다른 얼굴로 태어날 뿐이었죠. 그는 무겁게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결국 흙 속에 묻힌다. 그 말은 기도처럼 흩어졌죠. 빗소리가 마치 아이의 울음처럼 들렸어요. 며칠 후 언론의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어요. 민서가 교도소에서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 속엔 3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가운데엔 자신이 있었고 양옆엔 얼굴 없는 그림자들이 있었죠. 그 아래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묻은 건 시체가 아니라 비밀이에요.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졌죠. 사람들은 공범의 실체를 추측했지만 끝내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 후 민서는 자취를 감췄어요.
가석방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의 행방은 기록에서도 삭제됐어요. 강혁은 가끔 꿈을 꿨죠. 어둑한 방 안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도 민서의 것도 아닌 그날 이후 남은 또 다른 존재의 소리였어요.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한 가지 확신이 생겼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세월이 흘러 강혁은 은퇴했어요. 그러나 그의 집 서랍엔 여전히 사건 파일이 남아 있었죠.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자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는 가끔 서연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쓰곤 했어요. 눈을 감으면 바람에 흩어진 아이의 웃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너졌죠. 인간은 있는 존재라지만 어떤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건은 결국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남았어요. 그러나 기록은 진실의 절반만 담고 있었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어요. 강혁은 노년에 자신에게 말했다고 해요. 정의는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의 말처럼 진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만 누군가가 기억하는 한 그 악몽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